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신경계에서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신경계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고 말초신경계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죠. 몸의 중심에 분포하면서 몸 안팎의 정보를 통합하고 반응을 결정하는 중추신경계가 있었고요. 실제로 중추신경계에 어떤 감각 신호를 전달하거나 중추신경계에서 결정한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계가 있었어요. 말초신경계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몸의 중심을 이루는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불렀어요.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척수는 뇌의 연수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몸의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중추신경계였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말초신경계인데 말초신경계는 감각을, 외부에 있는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가지고 오는 구심성 신경인 감각신경,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반응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운동신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운동신경은 또다시 실제 운동, 정말 운동, 골격근의 수축을 또 수위운동을 지배하는 체성신경이 있고, 대뇌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내장 운동이라던가 땀 분비, 호르몬 분비 같은 그런 명령을 전달하는 자율신경이 있다고 했고요.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경계의 분류 그림이 머릿속에 완전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감각신경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떠오르고 체성신경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머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감각신경 중에서도 구심성 신경 중에서도 이제 모든 말초신경은 중추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 중에서도 뇌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고 척수하고 연결된 신경이 있어요. 감각신경 중에 뇌하고 연결된 신경을 뇌신경, 척수하고 연결된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거는 해부학적인 분류입니다. 또 같은 원리로 운동신경 중에서 어떤 운동신경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뇌신경이죠. 어떤 운동신경은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척수신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계죠. 뇌신경은요. 말초신경계 중에서 뇌하고 연결된 말초신경을 뇌신경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중추신경계고 뇌신경은 말초신경계인 거예요. 척수는 중추신경계인데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척수는 중추신경,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예요. 네, 그래서 어떤 뉴런은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운동신경인데 해부학적으로 분류하면 척수신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말초신경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중추신경계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시험에는 말초신경계가 더 중요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은 워낙 시험에 분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네, 말초신경계 볼게요.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 뇌하고 주변기관을 연결하면 뇌신경이라고 부르고 좌우 12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척수하고 주변기관을 연결하고 있는 신경을 척수신경이라고 부르고 좌우 31쌍으로 구성이 됩니다. 해부학적으로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말초신경계로 분류해요. 12쌍, 31쌍 이런 건 여러분이 이런 숫자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게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하고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으로 나뉘는데요. 구심성 신경 먼저 보시면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거죠. 네.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가 있으면 피부 감각이라던가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이런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가지고 들어오는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라고 합니다. 구심성 신경에는 몸 감각을 전달하는 체성 감각신경,
내장기관의 정보를 전달하는 내장감각신경,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을 담당하는 특수감각신경 등이 있다. 몸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 부분의 감각을, 그게 눈, 코, 입이든지 뭐 내장이든지 몸이든지 거기로부터 감각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해 주는 것은 다 말초신경 중에 감각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은 반대로 중추신경계에서 결정한 뇌하고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에서 결정한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합니다. 그게 실제로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장의 뭐 분비샘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전달하는 것을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원심성 신경에는 체성신경하고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이 체성신경, 자율신경이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체성신경은요,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아요. 대뇌의 지배를 받는 운동신경 뭐겠어요? 수위운동이겠죠? 수위운동 주로. 그래서 골격근에 명령을 내려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냅스예요, 이거. 시냅스에서 이 시냅스 이전 뉴런에 시냅스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흥분이 전도가 끝나면 전달될 때 이렇게 융합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됐죠. 이 신경 전달 물질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격근의 아세틸콜린의 명령을 이제 전달한다고 했으니까 아세틸콜린을 통해서 이 운동 뉴런, 운동신경 중에 체성신경이 어디에다 명령을 전달하냐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분비해가지고 얘가 수축 이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운동신경 중에 체성신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이 명령을 전달해서 절이라는 건 마디죠. 시냅스가 없어요. 중추신경계랑 반응기관 사이에 시냅스 없이 하나의 뉴런이 바로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에서부터 반응기까지 중간에 끊김없이 하나의 뉴런으로 그냥 명령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운동신경 중에 체성신경, 대뇌의 지배를 받는 수위운동을 주로 관할한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아요. 대신에 중간뇌, 뇌교, 연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에 전달한대요.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의 공통점이 어떤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인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중추신경계가 자율적으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얘네들은 심장근, 내장근, 분비샘 등의 반응기관에 연결되고 일반적으로 기량작용을 한대요. 기량적으로 작용하면서 반응기관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량작용이 뭐냐면 단어만 일단 설명해 드리고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게요. 기량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냐? 하나의 대상에 반대로 작용한다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얘기해요. 하나의 대상에, 동일한 대상에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심장이 있어요. 하나는 교감신경은 빠르게 뛰어, 부교감신경은 느리게 뛰어. 이렇게 반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동공이 있습니다.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부교감신경은 작아져, 교감신경은 커져.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량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을 한다. 또 대부분 중추신경계와 반응기관 사이에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한다.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시냅스가 있다는 거죠. 시냅스가 하나 있으려면 뉴런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하겠죠? 조금 전에 봤던 원심성 신경의 운동신경 중에 체성신경은 어땠어요? 체성운동신경은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자율신경은 2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를 먼저 이 그림으로 좀 살펴볼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면
교감신경은 주로 긴장 상태예요. 내가 갑자기 긴장을 했을 때, 놀랐을 때, 뭔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일 때. 그래서 교감신경을 주로 싸움 도망 반응, 싸움 도주 반응, 뭐 fight or flight respon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거나 도망가야 될 때 일어나는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됐을 때 교감신경이 작용하고요. 이 모든 긴장 상태가 끝났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릴렉스하는 상태가 이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초식동물이야. 내가 초식동물인데 풀밭에서 한가롭게 풀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초식동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야 되겠죠. 싸우든지 도망가야 되니까 긴장 상태가 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도망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호랑이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내가 도망갈 곳을 찾아야 되죠. 눈을 동공을 확장시켜서 빛을 받아들이고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긴장했잖아.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요. 심장이 빨리빨리 뛰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도망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가롭게 소화나 할 때니 에너지를 도망가는 데 집중해야 돼요. 지금 소화작용을 하고 있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때 체하죠.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리고 아까 도망가려면 또는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혈당량이 높아져야 돼요. 포도당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간 같은데 글리코젠이 축적되어 있는데 글리코젠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죠. 그러면 혈당량이 높아집니다. 네,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해가지고요.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서 혈당을 높여줘요. 그러면 심장박동 촉진된 게 온몸으로 보내줘서 에너지를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방광은 확장돼서 더 많은 오줌을 저장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소화시키고 화장실 가고 이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긴장 상태, 싸움 도망 반응에 일어나는 교감신경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장하고 깜짝 놀랐을 때. 근데 초식동물이 한 번 호랑이를 만났다고 일평생 심장 두근두근거리면서 눈 동그래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소화불량을 겪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데로 도피를 했어. 다행이다. 그러면 이 긴장 상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부교감신경의 작용이죠. 동공도 원래대로 축소되고 심장박동도 다시 느려지고 소화시키고 화장실도 가고 혈당량도 낮아지는 이런 상태로 릴렉스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 그림에. 또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두 개의 뉴런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개의 뉴런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시면 그 신경절을 중심으로 앞에 뉴런, 신경절 이전 뉴런, 뒤에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불러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다 어디에서 나와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다 여기 모여 있죠.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옵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요,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부터 나와요. 다른 말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어떻죠? 척수의 가운데가 아니라 제일 끝부분 아니면 뇌에 존재합니다. 연수, 중간뇌, 뇌교 같은 위, 아래, 끝쪽에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시면 교감신경은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이 그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데 신경절 이전 뉴런에서는 아세틸콜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왜 안 될까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작용들 있잖아요. 뭐 동공이 확장된다거나 심장박동 촉진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네,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고, 볼게요, 펜을. 노르에피네프린 꼭 알아두세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는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교감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짧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온대요? 척수 가운데가 아니라 중간내 뇌교, 연수, 척수와 연결되어 있고요.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에서 모두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비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말초신경계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운동신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운동신경. 네, 운동신경에 대한 얘기예요. 감각신경 말고 지금 운동신경,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 중에 운동신경, 그러니까 원심성 신경에 속하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을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다 했던 얘기인데 한번 총정리를 해봅시다. 체성신경은요, 하나의 뉴런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하나의 뉴런, 신경절이 없어서 하나의 뉴런으로 이제 작용한다고 했고요. 대뇌가 명령하는 수위 운동을 주로 관할한다고 했습니다. 체성신경은 이 대뇌가 명령하는 운동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육 수축 같은 것을 일으킨다.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신경 수축을, 골격근 수축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체성신경과는 달리 대뇌가 거의 관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뇌에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 대신에 중간내, 뇌교, 연수, 척수 이런 것들에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중간에 신경절이 존재해서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 뒤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어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요.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습니다.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보시면 체성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중간에서는 다 아세틸콜린, 그리고 부교감신경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 나오는데 어디만 달라요? 어디만 달랐어요? 네. 어디만 달랐냐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왔습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온다? 교감신경은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나오더라. 부교감신경은 척수의 가운데가 아니라 중간뇌, 뇌교, 연수 같은 뇌 쪽이나 척수의 끝부분에서 나오더라. 완전히 다르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좀 외우기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실 교감신경의 교감은요, 내가 뭐 동물과 교감을 하다, 뭐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작곡가와 교감하다 할 때 그 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라고 빗대어서 선생님이 외우기 좋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을 존경하고 네, 전혀 어떤 반감이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네, 교감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경화여고에 젤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저 뒷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뒷문이 열려 있었는데 젤리가 딱 보인 거야. 그래서 젤리가 수업을 안 듣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네. 그래서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서 저 젤리를 툭툭 치셨어요. 젤리야, 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니 수업 시간에? 그랬을 때 젤리의 반응 어떻겠어요?
눈이 동그래지고 심장이 두근두근 막 체하고요. 혈당이 막 높아집니다. 화장실 갈 생각이 없어져요. 이런 게 교감신경이 작용했을 때 어떤 우리의 반응이겠죠. 그런데 이 젤리가 한 번 스마트폰을 하다 걸렸다고 해서 평생 이렇게 눈 동그래서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딱 봤더니 교감선생님이 봤더니 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걸 하는 줄 알았더니 젤리가 교감신경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노트를 정리하려고 해서 교감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네가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가셨어요. 좀 있다가 젤리는 다시 이 반응들이 릴렉스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동공도 축소되고 심장박동 억제되고 소화작용 촉진, 혈당량도 낮아지고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됐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 뒤가 길잖아요. 교감 선생님은 뒤끝이 길다.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은 아닙니다. 교감 선생님은 뒤끝이 길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아니 교감 한번 스마트폰 했다고 해서 교감 선생님이 젤리를 만날 때마다 젤리야 너 생명과학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던 애구나. 너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하던 애구나. 맨날 볼 때마다 얘기해. 아 뒤끝이 진짜 길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 또 교감신경은 어디서 나와요? 척수의 가운데 부분에서 나오잖아. 자, 교감 선생님 자리는 교무실에서 어디여야 될까요? 저 구석이어야 될까요? 한가운데여서 모든 교무실이 다 보이는 자리여야 될까요? 네, 가운데여야 되겠죠. 교감 선생님의 자리는 척수의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보이는 가운데에 앉아 계셔야 되겠죠.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농담을 했는데 어쨌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비교 굉장히 중요하고요. 체성신경계와도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탐구자료 살펴보기 볼게요. 자율신경에 의한 심장박동 조절 보시면 개구리의 심장 2개를 준비합니다. 심장을 생리식염수가 담긴 비커에 넣고요. A와 B 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데 A와 B는 서로 다른 자율신경이에요. 그리고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를 측정해 봅니다. 자율신경 A에 전기 자극을 줬을 때, 자율신경 B에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탐구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극하기 전에 이랬다면 A를 자극했을 때는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고요. B를 자극했을 때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A를 자극했을 때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활동전이가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더 짧아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빈도가 더 증가했다. 활동전이가 금방 일어났다. 그러면 다음 활동전이도 더 빨리 일어나겠죠. 다른 말로 심장이 빨리 뛰게 됐다는 거죠. 심장박동을 촉진했다. B는요, 반대로 빈도가 낮아졌어요. 심장박동을 억제했죠. 얘는 촉진, 얘는 억제했어요. 그럼 뭐겠니? A는 교감신경일 거예요. B는 부교감신경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A, 교감신경이니까 자율신경 A,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노르에피네프린. B에서는요.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었죠? 그러면 또요. 자율신경 A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감신경이니까 척수의 가운데 부분이겠죠. 그리고 B는요. 부교감신경이니까 얘는 연수에서 나옵니다. 심장박동 조절은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 이상과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신경계가 잘못돼서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생겼을 때 운동신경, 말초신경계 중에 운동신경이 이상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볼게요.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긴 거 알츠하이머병 여러분 치매라고도 알고 계신데요. 뭐 동일어는 아니지만 거의 치매 대부분이 알츠하이머입니다. 대뇌 기능 저하 때문에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약화되는 질환이죠. 잘 기억을 못하고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 몇 살인지 사람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 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대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병,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그다음에 파킨슨병,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도파민 분비가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몸이 경직되고 자세가 불안정해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손이나 다리를 이렇게 떠시는 분 있죠. 되게 일정한 그런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떨고 자세가 꾸부정하고 이런 분들 파킨슨 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 이상, 중추신경계는 멀쩡한데 골격근을 조절하는 체성신경이 파괴돼서 운동을 못해 근육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며 약해지는 질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고 해요. 이거 뭘로 더 알려져 있냐면요. 루게릭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양키스 소속인 르 게릭이라는 운동선수가 걸린 병으로 유명해서 르 게릭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원래 명칭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걸린 병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정상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운동신경이 점점 약화되는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PET, 양성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는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뇌를 스캔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지된 포도당을 주입한 다음에 PET 스캔을 하게 되면은 포도당이 활발히 소모되는 부분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는 이렇게 대뇌 겉질에 포도당이 활발하게 소모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활동성이 낮다.